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락강 시간입니다. 오늘 어떤 내용인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선의 한계를 넘는 욕망과 무의식의 위상, 이런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제적으로 인문과학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수행된 과학적 연구는, 그러니까 인문과학 연구는 고전 역사의 영역 밖에서 비역사적 사회 인간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상호주관적 관계의 유지에 유익한 기능, 이 상호주관적 관계의 유익한 기능이라는 게 이게 공동선이에요. 공동선. 내 눈에 이것은 상품을 위한 경쟁, 이게 공동선이죠. 상품 간의 갈등이 공동선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야기하는 필연적인 재앙이라는 필연적인 변증법. 그 공동선이 야기하는 필연적인 재앙이 뭐죠? 인간의 소외죠. 필연적인 변증법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 기적적으로 만들어진 작은 돌과 같다. 그러니까 인간이 소외되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인문과학이 수행한 과학적 연구는 거기까지다 이거예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소외되는 것에 대한 대책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가 탐험하고 있는 세계에는 사람들이 상품의 파괴가 가치를 표현하는 기능일 수 있다고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보여주는 비호가 존재했다. 상품의 파괴가 가치를 표현하는 기능이 될 수가 있다. 나는 당신이 포틀레치가 무엇인지 상기시킬 필요가 없도록 충분히 잘 알고 있다고 가정한다. 다양한 상품, 소비재의 사치품 및 전시용 상품을 광범위하게 파괴하는 의뢰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간단히 언급하겠다. 포틀레치는 상품으로부터의 인간의 후퇴, 말하자면 인간이 자신의 욕망의 유지와 규율을, 말하자면 그의 운명과 관련되는 한에서 상품의 공공연한 파괴와 연결시킬 수 있게 해주는 후퇴를 증언한다. 개인 및 집단 재산, 재화 경제의 문제와 드라마, 재화의 튕김과 반등은 모두 이 시점에서 시작된다. 그러니까 포틀레치라는 어떤 행사, 그것은 상품을 파괴하는 행사였다. 그것이 인간의 욕망과 개인의 주체 욕망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문제의식은 나르본 지역 어딘가에 있는 남작들의 모임인 축제에서 열렸으며 축제의 일부로 직접 소비되는 상품뿐만 아니라 동물과 마구도 막대한 파괴를 수반했다. 모든 것은 불필요한 것이나 과시적인 형태의 파괴에 대한 필연적 상관관계를 요구하는 욕망의 문제의 전면에 등장하는 것처럼 발생했다. 지역사회에서 특권을 가진 시민, 봉건용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 의식에서 스스로를 그렇게 설정한 사람들은 서로에게 도전을 던지고 가장 많은 것을 파괴하려고 서로 경쟁한다. 이는 야만성의 부활이 아닌 오히려 필연적으로 우리 담론의 첨단과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공동체의 담론, 일반선의 담론에서 일반선이라는 게 공동선이죠. 일반선의 담론에서 기표 자체의 힘이 처음으로 드러난 과학적 담론의 효과를 발견한다. 기존의 모든 담론과 구별되는 수학의 작은 글자에서 출현한 담론인 기표의 힘이 갑자기 엄청 발달하는 것은 추가적인 소외가 된다. 그 구조 때문에 아무것도 있지 않는 담론이란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우리 내부에서 진행되는 1차적 암기의 담론과 중심이 부재한 무의식의 암기 담론과 자신은 몰랐다라는 말을 통해 위치가 확인되는 담론과 그것은 주체가 처해 있는 근본적인 생략의 표시이다. 주체의 위치는 상품으로 인한 만족에 있지 않죠. 주체의 위치는 결여에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욕망의 주체로 등장하기 위해서는 주체는 결여라는 그 진공 속에 위치하고 있어야 돼요. 거기서 어떤 기표를 발견하느냐, 어떤 기표를 주인 기표로 도입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방향의 욕망의 주체가 되느냐가 결판나는 것이죠. 그래서 가진 사람들은 두 가지야. 하나는 욕망의 발현체로서 가진 사람이 있고, 아니면 하나는 본능의 발현체, 쾌락 만족의 발현체로서 그 소유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본능의 발현체로서의 소유, 그것을 파괴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주체의 욕망이 소외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순간 인간은 수학 담론을 세상에서뿐 아니라 실제에서도 순환시키는 법을 배웠고, 담론은 아무것도 잊어버리지 않으면 기능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웠다. 담론은 아무것도 잊어버리지 않으면, 즉 무의식을 다루지 않고는 욕망은
기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원칙에 따라 기능을 시작하는데 약간의 의미와 사설이 필요하다. 사물이 마치 스스로 기능하는 것처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깊이의 전지전능이 나온 물리학의 담론이 과연 자연의 통합 내지는 해체 경제에 이르게 될지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 깊이의 전지전능이 나온 물리학이다. 여기 물리학에는 통합 내지는 해체가 가능한가요? 기표는 전지전능이란 기표는 없는 것이죠. 이런 거는 인간 사회에는 기피의 전지전능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람과 기피의 관계에서 인간의 욕망이 자리 잡고 있는 장소에 결정적이고 근원적인 성격의 계시를 발견하는 곳이 바로 그곳이라고만 말해두자. 이 관계를 파괴하는가? 이 사람과 기피의 관계, 이걸 파괴해야 되느냐 이거죠. 이게 바로 욕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 사람의 본능이 어떤 기표를 만나느냐, 이것이 바로 욕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계시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계시라는 것은 기표를 얘기하는 것이죠. 죽음 충동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이 질문의 역사와 관련되어 있다. 그것은 영혼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의 문제다. 죽음 충동의 문제는 영혼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의 문제예요. 프로이드의 죽음 충동, 이 개념의 등장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욕망의 움직임이 일종의 폭로의 선을 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무의식이 뭔가를 욕망하고 있다는 그 폭로, 무의식이 뭔가를 욕망하고 있다는 폭로, 그 선을 넘는 거예요. 그게 죽음 충동의 개념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그 초자의 이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죽음 충동이 있다는 것은 이 초자의 이면이 작동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초자의 이면은 무엇입니까? 위반하라는 것이죠. 위반하라. 그 위반을 하기 때문에 현실 원칙을 넘는데, 현실 원칙을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제재를 받지 않아요. 그게 죽음 충동이에요. 현실 원칙을 넘어가는데 현실의 제재를 받는다. 그건 사드적 충동이죠. 문제는 기표 자체에 대한 인간 존재의 관계 수준에서 제기되며, 기표 수준에서 상실과 반환의 움직임이 있는 삶을 포함하여 존재의 모든 순환이 의문시될 수 있다. 기표 자체에 대해서 인간 존재의 관계 수준에서 제기되는 것, 이게 죽음 충동이라는 거예요. 죽음 충동의 위상이라는 것은 기표 자체에 대한 인간의 존재의 관계 수준에서 지금 기표와 인간이 어떤 관계를 갖느냐, 기표에 대한 인간의 태도, 기표에 대한 인간의 관계 수준, 이것이 현실 원칙을 넘어가는 죽음 충동의 발현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기표 수준에서 상실과 반환의 움직임에 있는 삶, 이게 뭡니까? 기표 수준에서 결여와 욕망의 그 움직임에 있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고유한 주기에서 무의식은 이제 우리에게 비지식의 장으로 나타난다. 알 수 없는 장이죠. 선의의 사람의 욕망은 선을 향하는 것, 옳은 일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을 찾으러 오는 사람은 기분이 좋아지고 당신과 일치하고 동일시되거나 일치하기 위해 그렇게 한다. 어떤 규범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증법의 수준과 무의식 지식의 진보에서 발생하는 것의 한계뿐 아니라 여백에서 무엇을 발견하는지 여러분 모두 알고 있다. 자신의 선의 한계에서뿐 아니라 환원 불가능한 여백, 즉 무의식에서 주체는 자신의 욕망의 본질에 대한 결코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신비의 자신을 드러낸다. 공동선의 규범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공동선의 한계에서 우리 인간 주체는 뭐를 또 지각하게 되느냐면 무의식이라는 어떤 이 세계를 지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의식에서 주체가 자신의 욕망의 본질에 대해서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각할 때, 그걸 지각해야 돼요. 그걸 지각해야 돼요. 이 공동선으로 만족되는 게 아니라 이 현실 세계 속에서의 어떤 소유와 자신의 그 상징계 안에서의 어떤 위치에 대한 만족뿐 아니라 무의식에서 자신의 욕망의 본질에 대해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어떤 불만족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불만족. 그래야 우리는 무의식의 주체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신기로 선의 변증법이 저 너머에 대한 참조라는 것을 알기 위해 예를 들어 제가 만지지 말아야 할 좋은 것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것은 우리 경험의 바로 그 텍스트이다.
대상이 등장하는 것이죠. 레벤스나이드 즉 타자, 분석가와의 관계에서 주체에게서 태어난 질투의 문제, 이 다른 사람의 특정 형태의 쥐상수 또는 넘치는 활력을 향유하는 한 주체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한다. 나는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데 저 분석가는 왜 이렇게 활력이 넘치는가? 가장 기초적인 정서적 움직임까지도 의미한다. 어떤 존재가 어떤 식으로든 직관적인 경로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것을 증오하고 파괴해야 할 정도로 다른 사람의 무언가를 질투한다고 인정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가? 이상할 것 없죠. 예.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것을 갖다가 내가 소유하고 있지 않은 어떤 걸 타자가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게 아주 밉고 질투가 나요. 예. 그거 당연한 거죠. 이상할 게 없는 거죠. 사실상 개념의 형태로 이 타자를 동일시하는 것만으로도 해당 불쾌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수 있다. 예, 그런 아주 그 활력 넘치는 이 분석가를 내가 동일시한다는 거, 그거는 나에게 아주 불쾌한 것일 수 있어요. 피험자의 행동을 통해 전달되는 그런 불안한 파동을 보기 위해 분석가가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예, 그런 걸 보려고 분석가가 되려고 하지 말아라. 근데 여기서 피험자가 뭘 봐야 되죠? 분석가의 활력 넘치는 그런 이 상황에서 미끄러지는 게 있다는 걸 봐야 되는 것이죠. 분석가의 결여를 보는 것이 분석의 종점이 되는 것이죠. 분석가도 별 볼 일 없구나. 나보다 훨씬 더 활력 넘치고 아주 향유하는 주체인 줄 알았더니 그 분석가에게도 결여가 있고 부족한 게 있고 다 나하고 비슷한 게 있구나. 그걸 느끼는 것이죠. 그걸 지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결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나는 그럼 어떤 욕망을 욕망해야 될 것인가?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그 주체가 만나야 되는 그 무의식이에요. 네, 오늘 무의식의 위상 또 공동선의 그 한계 넘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부분을 지금 락강이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공동선이 다가 아니다. 인간에게는 알 수 없는 세계가 있고 그 세계에서 나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 그것에 귀를 기울여라 이거죠. 우리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